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유럽 명문대 출신 학생이 믿고 있던 한국의 역사와 현실이 산산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는 중국이나 일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작고 약한 나라라는 편견. 영국 대학생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미국과 일본을 향해 보여준 태도는 그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됐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세계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줄리아 로웰이에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전 세계를 누비며 일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늘 스스로 세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많은 걸 모르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을 그저 작고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그걸 그대로 믿었어요. 한국 전쟁도 미국이 대신 싸워준 거고 지금의 발전도 외부의 도움 덕분이라고요. 스마트폰 브랜드인 삼성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건 알았지만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 나라가 대체 왜 중요한지조차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아시아 외교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중국과 일본의 경쟁 구도를 배우고 싶어서 신청한 수업이었어요. 수업 첫날 교수님의 말투는 다소 지루했고 저는 맨 뒷자리에서 졸음을 참으며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고 교실 벽에는 아시아의 지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낙서가 잔뜩 그려진 공책을 꺼내 아무 의미 없는 그림을 끄적였어요. 그때였어요. 브라운 교수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한국의 외교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한국?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나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항상 휘둘리던 나라 아닌가요? 그런 나라의 외교 이야기가 뭐 대단할까 싶었죠. 하지만 교수님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포로 2만 명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풀어주다. 그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건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어요. 미국조차 당황할 만큼 강한 의지였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국은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 잡은 북한 병사들을 다시 북쪽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죠.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보내는 건 자유를 무시하는 일이라며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 행동은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결국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방위 조약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멍하니 듣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하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강대국의 말을 그대로 따르며 조용히 있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도 맞설 수 있었던 당당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는 더 놀라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영해선언을 했고 그때부터는 일본 어선들이 한국의 바다를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만약 무단으로 들어오면 한국 해군이 그 배를 붙잡아 조사했대요. 수천 척이 그렇게 붙잡혔고 일본은 크게 반발했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걸 들은 교실 안의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말도 안 돼.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그렇게 강하게 나갔다고?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그저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그 한국이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나라였다니. 그날 이후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됐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교수님을 따라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혹시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시며 책 한 권을 건네주셨어요.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작지만 단단한 나라, 대한민국의 외교사. 그 책을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책장을 넘기며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그저 누군가의 시선으로 왜곡된 반쪽짜리 세계였다는 거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다큐멘터리도 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한국 친구들에게 질문도 했어요. 그 작은 나라에 숨겨진 커다란 이야기들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브라운 교수님의 수업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엔 점심시간에도 친구들과 시시한 농담이나 주고받던 제가 어느 순간 도서관에서 한국 현대사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책 속에는 제가 몰랐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 가난과 혼란 속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국민들, 그리고 어떤 강대국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온 지도자들의 이야기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저는 교수님께 질문을 쏟아냈고 브라운 교수님은 그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줄리아, 정말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면 책이나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직접 가서 보고 느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옥스퍼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페이지를 열었어요. 마침 서울의 한 대학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었고 신청 마감은 바로 일주일 후였어요. 진짜 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설렘이 더 컸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교실 밖에서 배우는 것들이 인생에서 더 중요한 법이지. 다녀오렴. 그리고 세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렴.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서울행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서류가 통과되고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그 순간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인천국제공항에 밝고 깨끗한 내부가 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정말 이렇게 현대적인 나라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자동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고 전광판은 다국어로 깔끔하게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그건 제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와는 너무 달랐어요. 제가 함께 지내게 된 가족은 서울 강남에 사는 평범한 내 식구였어요. 김 여사님은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고 늘 정갈한 집밥을 차려주셨어요. 아침에는 미역국과 김, 계란말이 같은 한식이 차려졌고 저녁에는 된장찌개에 불고기까지. 영국에서는 아침을 토스트 한 조각으로 해결하던 저였기에 식탁 위의 정성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줄리아, 오늘도 잘 잤어요?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김 여사님의 그 말투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냥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저를 가족처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참 따뜻했어요. 그 집의 막내 민호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처음엔 저를 낯설어 하다가 영어 단어 몇 개로 말장난을 하더니 금세 친해졌어요. 처음엔 한국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호스트 가족의 따뜻한 격려와 인내심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예요? 처음 시장에서 제 입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상인이 웃으며 잘하네라고 말해준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뭔가 벽 하나가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학교, 수업은 더 놀라웠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최첨단 시설과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어요.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도서관은 밤늦도록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제가 어느 날 옆자리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아직 해야 할 게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면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가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저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울컥하게 만든 건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거기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들과 물품, 참전 용사들의 기록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는 전쟁 후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과 아이들을 등에 업고 피난을 떠나는 어머니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전시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역사를 겪은 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국민들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함께 지내는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전쟁기념관에 다녀왔어요. 마음이 아프고 또 존경스러웠어요. 김 여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피난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겠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진심으로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되 그걸 힘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거려. 주말이 되면 호스트 가족과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고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다도를 체험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 풍경은 제가 알던 어느 도시와도 달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눈이 오면 아파트 앞을 쓸고 있는 주민들, 작은 김밥집에서도 정성껏 인사를 건네는 사장님들,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점점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저녁, 저는 서울의 엔서울타워 전망대에 올라갔어요.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요한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그 위를 지나는 다리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 모든 게 내가 무시했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편해졌어요. 지하철 노선도는 이제 익숙했고 시장에서는 한국어로 흥정을 하기도 했어요. 떡볶이는 제 최애 간식이 되었고 김 여사님의 김치찌개는 제가 그리워할 영국 최고의 음식이 됐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더 이상 작은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게 됐어요. 크기는 지도에 있는 면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진짜 국력은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서 온다는 걸. 저는 이곳에서 매일매일 배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매일이 새롭고 감동적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어요. 서울 생활이 점점 익숙해질 무렵 어느 날 캠퍼스에 흥미로운 포스터 하나가 붙었어요. 2025 아시아 평화와 협력회의, 학생 누구나 참석 가능한 공개 행사였고 외교 전문가와 여러 나라 대사들이 참여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한국이 아시아 평화협력 포럼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국제회의에선 주변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쪽에는 CNN, BBC, NHK 같은 세계 주요 언론사 로고가 적힌 카메라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회자는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순으로 인사를 건네며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포럼은 단순한 안보 회의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의 선한국정부 대표단의 발표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호하고 논리적이며 강한 신념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위치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고 지역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 안이 술렁였어요. 어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외국 기자는 노트북 자판을 정신없이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발표에 이어 한국이 현재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첨단 방산 기술, 사이버 안보 대응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그 중에는 한국이 만든 최첨단 군사 드론, 세계 수준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 그리고 전쟁 피해국을 지원하며 쌓아온 외교적 신뢰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전 세계 20개국의 청년 장교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는 장면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장교들에게서 전술, 기술, 그리고 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야?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단지 강대국 옆에서 생존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젠 세계가 배워가는 나라, 위기를 조율하는 나라, 그리고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독일에서 온 친구 루카스가 말했어요. 줄리아, 한국 진짜 대단하네. 오늘 회의 보고 완전 인식이 바뀌었어. 유럽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나라는 몇 없을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오늘 전까지는 한국이 그냥 운이 좋았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날 밤 저는 뉴스를 검색하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최근 개발한 최첨단 방공 시스템 미사일 천공이 중동의 강국에 수출되었다는 기사였어요. 그 계약 규모는 수조 원을 넘었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기술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철학 아래 개발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군사력과 윤리성을 함께 가진 드문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본 거였구나. 작다고 해서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미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나라라고만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게 내 무지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며칠 후 함께 지내는 가족과 저녁을 먹던 중 저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김 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야 뭐 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것뿐이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건 우리 부모님, 또 그 부모님 세대들이 다 같이 고생해서 그런 거야. 저는 그 말에 울컥했어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지만 그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유럽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아빠,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나라예요. 그 강함은 단지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세계를 품으려는 철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나라보다 강했어요. 그건 무기를 많이 가졌기 때문도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 길을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어느덧 넉 달이 넘었어요. 처음엔 그저 새로운 경험 정도로 생각했던 이 여정이 이제는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걸 느껴요. 아침마다 들리던 김 여사님의 밥 먹자는 따뜻한 목소리, 민호가 건넸던 매운 떡볶이와 웃음 섞인 장난들, 그리고 지민과 함께 서울 골목을 거닐며 나눴던 대화까지 그 모든 일상이 이제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가끔은 벤치에 앉아 서울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고층 빌딩 너머로 펼쳐지는 분주한 도시와 그 속에서도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비둘기 한 마리. 그 장면이 어쩐지 한국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르게 달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라, 기술과 전통, 경제와 감성이 공존하는 곳. 특히 2025 아시아 평화와 협력회의에서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본 이후로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생겼어요. 이 나라는 단지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나라예요. 한때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올라온 나라.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을 떠올리면 금방 답이 나와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자신감,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며 정성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껴안고도 앞을 바라보는 강인한 정신. 제가 한국에 와서 배운 건 단지 정보가 아니었어요. 존중하는 법, 겸손하게 배우는 법,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날 김 여사님과 함께 시장에 다녀온 저녁이었어요. 부엌에선 김치전이 부쳐지는 고소한 냄새가 풍기고 식탁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하나씩 차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 한켠에 서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김 여사님이 제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줄리아, 여기서 배운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작은 나라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 없는 말인지 배웠어요. 진짜 힘은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진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려.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그걸 느꼈다면 이곳에 온 보람이 충분하네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강한 나라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내는 나라다. 작지만 강한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면서 저는 매일 조금씩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캐리어에 옷을 넣는 건 쉬워도 마음속의 무언가는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민과 함께한 마지막 서울 산책 날, 우린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하늘엔 별이 드물었지만 도시의 불빛은 별보다 더 반짝였어요. 줄리아, 돌아가면 한국 그리울 것 같아? 많이, 정말 많이. 그럼 다시 오면 되지. 지민은 씩 웃으며 말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출국 전날 밤, 김 여사님은 제게 작고 네모난 상자를 건네셨어요. 그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편지와 작은 태극기 브로치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줄리아, 당신은 더 이상 외국 손님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의 가족이 되었고 이 나라의 진심을 알아준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든 한국을 잊지 말아줘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 깊이 다짐했어요. 나는 이 나라에서 배운 걸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받은 따뜻함, 배려, 강인함을 내 삶 속에서도 지키고 싶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비행기 창밖으로 한강이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그 도시도 사람들도 점점 작게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만큼은 그 어느 나라보다 크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한국은 단지 한 학기의 추억이 아니라 제 인생의 기준이 되었어요. 무엇이 진짜 강한 나라인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인지 그 모든 답을 이곳에서 배웠어요. 이제 제 꿈은 더 분명해졌어요.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한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나라에서 받은 모든 것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방식일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고 작다고 여겼던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강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줄리아는 한국에서 겸손과 존중을 배웠고 그리고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국력은 숫자가 아니라 정신에서 오고 진짜 영향력은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에서 온다는 걸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